어느 학교, 복도는 텅 비어인 적이 없었다. 교실의 책상과 의자는 어지럽혀져 있고 한 소년이 바닥에 누워 있었다. 손에 톱날을 쥔 채로. 갑자기 소년은 잠에서 깨어나 손에 든 톱날을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머리 없는 시체가 있었다. 시신의 각 부분은 의자 모양으로 놓여 있었고 주위 벽은 핏자국으로 가득했다. 눈앞의 광경에 소년은 경악했다. 피해자의 시신이 현장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코바야시 소년이 앉아 기다리고 있을 때 카가미 경관이 소년에게 다가와 그가 유력한 용의자이므로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한 소년이 뛰어들어왔다. 그는 학생회장인 하시바였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 코바야시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그는 코바야시가 범인이 아니라고 믿었다. 피해자는 바로 코바야시 반의 담임 선생님이었다. 하시바는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코바야시의 친구이기에 경찰서까지 따라가고 싶어 했다. 게다가 하시바는 반장이자 학생회장이었다. 그는 다른 학생들에게 이 일을 설명해야만 했다. 나카무라 경감은 그에게 진정하라고 조언했다. 그때 정부공인 탐정 아케치가 갑자기 들어와 태연하게 사건 현장을 살폈다. 코바야시는 아케치에게 진범의 증거를 찾아달라고 말했다. 신주쿠 경찰서에서 하시바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조사를 마친 후 코바야시는 풀려났다.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카무라 경감은 만약 그가 14살이었다면 구금되었을 거라고 말했다. 범인을 찾을 때까지 말이다. 하시바는 코바야시를 데리고 가며 어머니가 집에서 기다린다고 말했다. 나카무라 경감은 걱정했다. 용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하지만 카가미는 그것이 아케치의 요청이었으며 자신도 중학생이 담임을 죽였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어제 사건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다. 코바야시와 하시바가 함께 등교해 교실로 들어갔다. 교실에서는 모두가 사건의 범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시바는 친구들에게 코바야시는 누명을 쓴 것이라고 알렸다. 그리고 하시바는 코바야시의 자리로 가서 그를 안심시켰다. 코바야시는 매우 낙관적이고 침착했다. 그는 모두가 범인이 이 안에 있을까봐 걱정하는 걸 알았다. 진범을 찾으면 걱정도 사라질 거라고 했다. 그때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을 하나비시라고 소개하며 반의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선생님이 말하는 동안 코바야시는 어제 사건에 대해 골똘히 생각했다. 그는 범인이 시신을 눈에 띄게 배치한 것이 선생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으며 자신은 수면제를 먹었을 거라고 분석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하시바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하시바는 새 담임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다고 말했다. 수업이 끝나자 하나비시 선생님이 코바야시의 책상으로 와서 그를 격려했다. 그녀는 코바야시가 여자인 줄 알았다며 꽤 놀랐고 반 여학생들도 와서 초등학교 때도 자주 여자로 오해받았다고 말했다. 하나비시 선생님은 귀여운 그를 보고 참지 못하고 꽉 껴안았다. 그것을 본 하시바가 달려와 선생님을 밀쳐냈다. 그녀는 변명한 뒤 먼저 떠났다. 두 사람은 함께한 건물로 들어갔다. 코바야시는 한 방문 앞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약간 짜증난 얼굴의 아케치가 문을 열어주었다. 아케치는 코바야시가 어떻게 이곳을 찾았는지 궁금해했다. 코바야시는 경찰서에서 그의 전화번호를 받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확인해보니 오래전에 폐업한 가게의 번호였다. 하지만 부동산에 문의하니 그곳에는 사무실이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아케치는 말을 끊고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그는 그런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쓴 코바야시의 눈썰미를 칭찬했다. 아케치의 집안은 온통 사건 단서들로 가득했다. 그는 물건들을 제자리에 둔 것이니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말했다. 아케치는 두 소년에게 음료수 캔 2개를 던져주었지만 코바야시는 자신이 가져온 물을 마셨다. 하시바는 그에 대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아케치는 가부키초 고등학교 출신으로 입학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수업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퇴학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케치는 자신이 정부 특별 인명탐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하시바는 그가 병이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아케치는 자신의 재능을 정부가 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특별 대우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두 소년은 조금 놀랐다. 아케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을 이었다.
이것은 편애이자 위헌이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능 있는 인재를 활용할 수 없다고 했다. 아케치는 약병을 꺼내 알약을 빻아 입에 넣었다. 그리고 하시바가 가업을 물려받으면 좋든 싫든 사회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라고 말했다. 하시바는 가업은 있겠지만 그런 비열한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즉시 반박했다. 코바야시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갑자기 다가와 아케치의 조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무리 미스터리 게임을 하고 책을 읽어도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했다. 선생님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되니 재미있었다는 말에 하시바는 크게 놀랐다. 아케치는 그의 말을 듣고 카세트 테이프를 틀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생각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고통은 가시지 않았다. 그러다 아까 코바야시가 했던 이렇게 사는 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말을 떠올렸다. 그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은 듯 미소를 지었다. 아케치는 코바야시에게 그가 아직 사건의 용의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범인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했다. 진범은 곧 인내심을 잃고 안도감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는 분석을 시작했다. 범인이 피해자의 시신을 그렇게 배치한 것은 징벌의 본보기로 삼기 위함이다. 아케치는 언론을 통제해 그 사건이 보도되지 않도록 했고 학교는 평소처럼 다시 문을 열었다. 분명 범인은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것이다. 아케치의 분석을 들은 코바야시는 더욱 흥미를 느끼며 참여하고 싶어 했다. 아케치는 그에게 이 사건을 해결하라는 시험을 냈다. 해낸다면 그의 승리가 될 것이고 지루함의 속박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하시바는 화를 내며 코바야시를 끌고 가려 했다. 하지만 아케치는 코바야시에게 새로운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그는 살해당한 선생님이 연쇄살인마였고 코바야시는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이 문을 열고 들이닥쳤다. 아케치가 미리 경찰에 연락해둔 것이었다. 카가미 경관은 피해자의 집에서 코바야시의 지문과 함께 수많은 살인 무기가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아케치는 노트북을 켜서 경찰과 두 소년에게 담임 선생님의 집에서 발견된 의자 모양의 시신들을 보여주었다. 피해자가 되기 전에 말이다. 그는 연쇄살인마였고 집 안에 그런 것들을 장식해 두었던 것이다. 하시바는 아케치에게 속아 분노했지만 코바야시는 사건이 흥미진진해지자 오히려 들떠보였다. 게임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TV 뉴스에서는 한 중학생이 담임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했다. 뉴스는 청소년 범죄, 무엇이 아이들을 범죄자로 만드는가라는 제목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에 대해 차례로 그 원인을 제시했다. 정신과 교수 치요다는 모든 것이 게임의 폐해 탓이라 했고 교육학 박사는 아이들은 보물이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는 경기 침체 속 증세 결정에 대한 새로운 소식으로 넘어갔다. 학교에서는 TV에 나온 소년 A가 코바야시라며 그가 체포되었다고 수군거렸다. 반 여학생들은 걱정하며 하시바에게 코바야시의 안부를 물었다. 그가 아파서 결석한 건지 아니면 범인으로 의심받아 잡혀간 건지 물었다. 하시바는 아파서 그런 거라고 대답했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묻는 동안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교탁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다. 하시바는 아마도 이전 담임 선생님의 휴대폰일 것이며 경찰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경찰서에 가져다 주겠다고 했다. 누군가 계속해서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하시바는 무언가 느껴 주위를 둘러봤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다. 신주쿠 경찰서 코바야시는 취조실에 있었다. 카가미 경관과 나카무라 경감에게 신문을 받고 있었다. 경찰관은 방금 피해자 가족에 버려진 착오를 확인해보라는 익명의 전화를 받았고 경찰은 그곳에서 인간 의자로 만들어진 시신들의 사진을 입수했다고 말했다. 이야기 도중 아케치가 들어와 범인이 인터넷에 정보를 유출했으며 곧 그 선생의 범죄가 대중에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바야시는 범인의 목표가 무엇인지 추측했다. 범인의 목적은 선생님이 살인자라는 걸 모두에게 알리는 거였어. 아케치가 그걸 막았기 때문에 범인이 초조해져서 관심을 끌려한 거라고 했지. 카가미 경감은 코바야시의 지문이 발견된 증거를 제시했어. 피해자의 차고에 있던 절단 도구에서 발견됐다고 말이야. 아케치는 카가미 경감에게 코바야시에게 부검 결과를 알려주라고 했지.
선생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맞은 후 목에 난 멍자국으로 보아 아마 목이 졸려 죽은 것 같다고. 잠든 후에 의자로 만들어진 거지. 지하실에서 발견된 시신들은 방부 처리되어 조심스럽게 보존되어 있었어. 그걸 손으로 하려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장소와 시간에 해야만 했지. 코바야시는 선생님이 사고를 당한 날 자신과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어. 범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게 틀림없다고. 카가미 경감이 코바야시에게 이유를 묻고 있을 때 선생님이 만나자고 했는지 물었지. 그때 갑자기 다른 경찰이 들어와 용의자의 친구라고 자칭하는 소년이 소란을 피우며 만나게 해달라고 한다고 보고했어. 아케치는 하시바인 걸 알고 들여보내줬지. 들어오자마자 하시바는 걱정하며 코바야시에게 물었지만 괜찮다고 대답했어. 하시바는 진짜 범인이 자기들 반에 있다고 말했지. 하시바의 확신에 참말을 듣자 코바야시는 답을 찾은 듯했어. 그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지. 사건 전날 선생님이 이메일로 불렀다고 말이야. 코바야시는 선생님이 자기를 부를 만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추론했지. 코바야시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선생님은 이미 살해당한 후였어. 충격으로 멍하니 서 있는 동안 수면제에 당했지. 그 후 범인은 시체를 책상 뒤에 숨기고 코바야시는 사물함에 숨겼어. 경비원이 지나가길 기다린 범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지. 범인은 톱 같은 걸로 피해자의 시신을 잘라 예술작품으로 만들었어. 일이 끝나자 그는 모든 죄를 코바야시에게 뒤집어 씌웠어. 차고에서 가져온 흉기들로 말이야. 아케치는 코바야시와 선생님의 만남이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이 분명 범인일 거라고 말했어. 하시바는 어떻게 그 사람을 찾을지 궁금해했지. 코바야시는 버려진 집이 선생님 가족 소유라서 선생님이 누구를 데려오든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을 거라고 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생님의 연쇄 범죄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선생님과 피해자들이 서로 사랑했다는 거야. 선생님은 그들을 너무 아껴서 그랬고 그들도 선생님이 자신들을 아껴주길 바랐기 때문이지. 인간의 시체로 만든 의자는 모두 매우 아름다워. 그건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야. 하지만 선생님의 여자친구 중 한 명이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어. 아케치는 그녀가 자신이 살해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코바야시는 반박했어. 그녀가 자신의 사랑의 라이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지. 바로 코바야시 말이야. 선생님은 현재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이 식고 코바야시를 사랑하게 된 거야. 그래서 범인은 바로 선생님의 현재 여자친구야. 아케치는 만약 코바야시가 범인이라면 그의 지문이 흉기에서만 발견되고 방 전체나 문고리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게 이상하다고 했어. 코바야시는 그녀의 원래 목적은 선생님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지. 아케치는 그녀가 여자친구라서 선생님의 휴대폰 이메일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고 만나는 시간도 그녀에겐 비밀이 아니었을 거라고 분석했어. 나카무라 경감은 그녀가 차고의 예비 열쇠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말했어. 코바야시는 하시바 덕분에 자신의 가설을 교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어. 모두가 하교한 후 한 그림자가 교탁으로 다가가 휴대폰을 집으려 할 때 갑자기 코바야시와 하시바가 교실 문에 나타나 그녀를 폭로했어. 코바야시는 그게 선생님 휴대폰이 아니라 하시바가 일부러 둔 거라고 말했지. 코바야시는 진짜 범인이 바로 그녀 반 친구인 호시노라고 말했어. 하지만 호시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코바야시가 왜 여기 있냐고 물었어. 아픈 거 아니었냐고 말이야. 코바야시는 괜찮다고 말하며 호시노의 얼굴이 예쁘다고 칭찬했어. 그는 호시노가 선생님을 아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 코바야시는 또 전부터 호시노가 범인일 거란 느낌이 있었다고 말했어. 그런 모양이 됐다는 말을 한 건 그녀뿐이었기 때문이야. 아마 선생님이 더는 호시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거야. 그러자 호시노는 슬픈 표정으로 등을 돌리며 선생님이 매일 코바야시를 바라보는 걸 생각하면 심장이 부서질 것 같다고 말했어. 그녀는 코바야시를 미워했지. 호시노는 선생님이 자신을 더는 사랑하지 않아서 그의 의자로 만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어. 그녀는 원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었어. 그녀는 누구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 하지만 선생님이 그녀를 지켜줬어. 선생님은 그녀에게 가치를 부여해줬고 그녀는 매우 행복했지. 그래서 선생님의 의자가 되고 선생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호시노는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녀가 모든 것을 자백하는 것을 듣고 코바야시는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며 무척 흥분했어. 호시노는 완전히 무너져 주저앉아 비참하게 울었어. 끝날 거라고 말했지. 코바야시도 호시노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건 선생님에 대한 사랑을 배신하는 거라고 충고했어. 호시노는 이제야 선생님이 코바야시를 사랑한 이유를 깨달았어. 그가 선생님과 아주 닮았기 때문이었지. 모든 것이 해결되고 호시노는 체포됐어.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와 하시바와 이야기했지. 그는 휴대폰 사건에 대해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했어. 선생님은 자신의 학생 중 한 명이 범인이라니 매우 슬프다고 말했지. 하시바는 선생님을 격려했어. 다른 쪽에서는 카가미 경감이 코바야시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지. 코바야시는 경찰에게 선생님이 늘 앉던 낡은 의자를 확인해보라고 말했어. 의자를 갈라보니 모두가 놀랐지. 그 안에서 뼈가 나왔거든. 담임 선생님이 그걸 보고 다가왔다가 그 광경에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쳤어. 그날 이후로 하나비시 선생님은 한 달간 휴가를 냈지. 아케치의 집에서 모두가 호시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하시바는 아케치가 범인을 찾기 위해 코바야시를 이용했다고 생각해서 불쾌해했지. 장 보러 나갔던 코바야시가 돌아왔어. 아케치는 카가미에게 착오에 대해 물었지. 카가미는 경찰의 수사 방식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말했어. 코바야시의 석방 문제도 검토를 위해 더 기다려야 했지. 그때 카가미 경감에게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와서 돌아가야 했어. 코바야시는 아케치에게 달려가 기쁘게 시험에 통과했냐고 물었어. 아케치는 간신히 합격이라고 대답한 뒤 예비 열쇠를 던져줬지. 코바야시는 기뻐서 펄쩍 뛰었어. 하시바는 그 모습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했지. 코바야시는 손에 열쇠를 쥐고 기뻐했어. 아케치의 집에서 그는 누워서 연쇄 납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읽고 있었어. 9명의 소녀가 실종됐지. 카가미 경감도 그곳에 있었는데 이 사건은 20면상이 저지른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어. 하시바가 20면상에 대해 궁금해하자 아케치는 그가 변장술에 능한 기묘한 도둑이라고 설명했어. 자칭 로빈 후드인 괴짜지. 소녀를 좋아하지만 누구를 해쳤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 그는 말하면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했지. 보고에 따르면 수상한 남자가 머리에 종이봉투를 쓰고 실종된 소녀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대. 코바야시는 아케치가 이 사건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약을 먹으며 이 사건은 무시하고 싶다고 태연하게 말했어. 그 말을 듣고 코바야시는 자신이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선언했지. 카가미 경감이 그를 막으려 할 때 갑자기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 코바야시에게 민간인이 수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어. 그는 코바야시의 손에서 자료를 빼서 먼저 떠났어. 그 후 코바야시와 하시바도 집으로 돌아갔지. 코바야시는 바로 인터뷰부터 시작하며 수사에 착수했어. 하시바는 코바야시가 허락 없이 혼자 조사하는 것에 조금 놀랐지. 코바야시는 납치된 소녀들이 자주 가던 장소 목록을 펼쳤어. 하시바가 막으려 할 때 어두운 골목에서 아케치가 나와 조사를 시작하자고 말했어. 코바야시는 아케치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 그가 아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어. 정체가 탄로나자 그 사람은 더는 숨기지 않았지. 그는 종이봉투를 꺼내 머리에 뒤집었었어. 알고 보니 그는 아까 언급됐던 20면상이었어. 그는 코바야시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지. 하시바가 그걸 보고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코바야시가 막았어. 그도 20면상과 이야기하고 싶었거든. 공원에서 두 사람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 20면상은 소녀들은 신과 같아서 절대로 소녀들을 해치지 않을 거라고 했어. 납치는 말할 것도 없지. 그는 또한 매우 친절해서 굴러온 공을 주어 아기에게 건네주고 아기들에게 손을 흔들었어. 20면상은 납치범을 추적하고 있으며 자신이 보호하고 싶었던 우츠미 사치코라는 소녀가 아마 그놈에게 납치된 것 같다고 말했어. 그러고 나서 그는 코바야시에게 한마나 카페의 회원카드를 보여줬어. 그는 코바야시가
소녀로 변장해서 이 카페에 잠입해 조사해주길 바랐어. 자신은 소녀로 변장할 수 없기 때문이지. 뒤에서 듣고 있던 하시바는 가면 쓴 자는 그 말을 듣고도 하사바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가면 쓴 자는 사치코의 불쌍한 운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지만 늘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치코는 끔찍한 병에 걸려 오랫동안 입원해야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마주하기 힘들어했다. 소녀는 자신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게 해 아버지를 슬프게 한다고 생각했다. 마음이 아플 정도로 철이 든 아이였다. 계절이 흐르고 무성했던 나무도 시들었다. 다른 병실의 한 남자가 그녀를 자주 찾아왔다. 아픈데도 소녀는 매우 낙관적이고 순수했다. 사치코의 아버지는 의사와 딸의 치료비에 대해 상의했지만 비용이 너무 비쌌 딸을 치료할 돈이 부족했다. 그녀의 꿈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녀는 창밖을 바라보는 것에 점점 익숙해졌다. 창문 너머로 사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때 아버지가 달려와 누군가 수술비를 지원해줬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소녀는 매우 기뻐했다. 한편 코바야시는 단서를 찾기 위해 미끼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쇼핑센터에서 여자로 변장했다. 하시바는 너무 위험하다며 그를 걱정했고 코바야시는 GPS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말이다. 말을 하며 옷을 갈아입은 코바야시가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귀여운 소녀 모습으로 나오자 하시바는 얼굴을 붉혔다. 만화 카페에서 소녀로 변장한 코바야시는 직원에게 회원카드를 건넸다. 그들은 범행을 저지르기 쉬운 자리로 그녀를 안내했다. 그러고는 그녀가 주문한 음식에 수면제를 넣었다. 가게 안에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그녀를 쓰레기통에 숨겨서 데리고 나갔다. 가는 길에 그들은 추적당할 만한 모든 것을 없앴다. 코바야시의 휴대폰도 부서졌다. 늦은 밤, 납치범들은 코바야시를 외딴 집으로 데려갔다. 안에는 기괴한 곰인형과 함께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 코바야시는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다. 납치범은 깨어나면 환영 파티를 열 거라며 이제 그녀가 입을 옷을 준비하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납치범이 떠나자 코바야시는 다른 소녀들에게 왜 도망치지 않냐고 물었지만 모두가 거부했다. 코바야시를 찾지 못한 하시바는 도움을 요청하러 아케치의 집으로 갔다. 그는 아케치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는 태연하게 알약을 갈아 마셨다. 한편 코바야시 쪽에서는 납치범의 어머니가 소녀들에게 밥을 주러 왔다. 코바야시는 그녀에게 납치범을 돕고 있는 거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들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한다고 대답했다. 그때 코바야시는 이 사람이 변장한 가면 쓴 자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가 회원카드에 GPS를 붙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면 쓴 자는 이곳이 범인 소유의 창고라고 말했다. 그는 소녀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아이들 중에 사치코가 없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른 아이들의 행방을 물었다. 한 소녀가 저편벽에 있는 천을 가리켰다. 그것을 본 가면 쓴 자는 즉시 달려가 큰 천을 끌어내리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사치코를 포함한 다른 소녀들이 커다란 벽에 박제되어 있었다. 그는 사치코와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알고 보니 가면 쓴 자가 바로 병원에 있을 때 그녀를 찾아오던 남자였던 것이다. 그는 소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가면 쓴 자는 고통에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때 납치범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가면 쓴 자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지만 그에게 한 방이 나가떨어졌다. 납치범은 가면 쓴 자를 알아봤고 그는 왜 사치코를 죽였냐고 물었다. 가면 쓴 자가 달려들었지만 납치범에게 한 손으로 머리를 붙잡혔다. 그는 소녀가 자기 딸이 되기 싫어해서 으깨어 시멘트에 섞어 저 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면 쓴 자를 때려 눕히고 떠나려 했지만 그가 그의 다리를 붙잡고 그 아이는 행복해져야 했다고 말했다. 그때 경찰과 아케치, 하시바가 도착해 납치범 와타누키에게 멈추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온 것을 본 그는 미쳐 날뛰며 바닥에 몽둥이를 집어들어 마구 휘둘렀다. 아케치가 갑자기 달려들어 몇 번의 타격으로 그를 제압했다. 경찰은 그에게 수갑을 채워 불법 납치 혐의로 체포했고 코바야시는 무사히 구출되었다. 카가미 경감은 와타누키가 과거에 미성년자에게 범죄를 저질렀지만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무죄로 석방되었다고 말했다.
그때 누군가 와서 가면 승자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코바야시는 경찰관의 모습으로 눈물을 참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를 따라가 보고는 그가 가면 승자임을 알았다. 집에서 아케치는 납치범과 싸우다 탈골된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그는 하시바에게 치료제 아이스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코바야시가 갑자기 소녀 모습으로 나타나자 하시바는 아케치의 집에서 소란을 피웠다. 하시바는 아케치의 시계를 고치기 위해 코바야시를 목말 태우고 있었다. 아케치는 코바야시에게 일본 정부 인증카드인 특별권한 실습생 허가증을 던져주었다. 그는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아케치는 임시 허가증이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다. 하시바는 코바야시에게 모든 시간을 범죄 수사에만 쓰지 말라고 조언했다. 학생은 미래를 위해 공부해야 한다고. 컴퓨터 화면에는 아케치가 20면상에 대한 정보를 보고 있었다. 그는 3년 전 화제가 되었던 의문의 남자였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20면상을 자칭하는 자가 연쇄적으로 범죄자들을 살해했다. 코바야시는 가끔 그를 모방하는 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아케치는 모방범이 많이 나타나면 언론도 정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자 코바야시가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20면상의 피해자를 찾았는데 한꺼번에 3명이나 된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카가미 경감이 아케치의 집에 도착했다. 그들은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카가미는 단 일주일 만에 15명의 희생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20면상 사건 파일을 꺼내 한 인물에 의해 연쇄살인이 벌어졌다고 알렸다. 20면상을 자칭하는 자가 약 일주일 전부터 연쇄살인을 저질렀다고 했다. 3년 전 사건과 구별하기 위해 그들은 범인을 현 20면상이라 불렀다. 카가미는 부검 결과를 말하며 첫 번째 피해자는 교살당했고 다음 피해자는 분살과 자살을, 또 다른 피해자는 독살과 타살을 당했다고 했다. 경찰은 그가 매번 범행 전에 살인을 예고하는 영상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 후 살해될 사람과 장소를 공지한다고 했다. 경찰 쪽에서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일단 인터넷에 올라가면 모든 것을 완전히 삭제할 수는 없었다. 컴퓨터에서는 20면상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그는 다음 처벌 대상은 6년 전 자기 집에 불을 질러 부모와 형제를 죽이고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자라고 알렸다. 20면상은 12시간 안에 그를 처벌하겠다고 알렸다. 현 20면상의 목표는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들이었고 그는 스스로를 자경단이라 여겼다. 그는 범죄자들이 저지른 방식 그대로 그들을 죽였다. 카가미는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가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떴다. 뉴스에서는 20면상을 자칭하는 자에 의한 예고 연쇄살인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다. 아케치는 TV 뉴스를 보면서 약을 갈아 마셨다. 신주쿠 경찰서에서 나카무라 경감이 카가미 경감을 찾아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조언했다. 아케치 세 사람은 코바야시, 하시바는 특별 범죄자들을 위한 감옥인 본청 지하로 내려갔다. 교도관에게 정부 특별 인증카드를 보여주자 교도관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었다. 안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 가운데 높은 의자에 앉은 사람은 신주쿠의 미녀 도둑 픽서, 흑도마뱀이었다. 그녀 옆에는 음료를 서빙하는 하인들과 발밑에 짓밟힌 사람이 있었다. 그때 아케치가 감방 밖에서 그녀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를 듣자 흑도마뱀의 표정이 바뀌었다. 흥미롭게 다가왔지만 묶인 쇠사슬에 막혀 더 다가오지 못했다. 그녀는 아케치의 방문에 기뻐하는 기색이었지만 아케치는 여전히 냉담했다.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흑도마뱀은 갇혀 있으면서도 하시바와 코바야시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케치는 20면상에 대한 정보 때문에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3년 전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아케치가 막았다. 그는 흑도마뱀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고 했지만 그녀는 그의 욕을 더 듣고 싶다고 말했다. 아케치는 그녀가 죽으면 자신이 아주 기쁠 거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흑도마뱀은 기뻐하며 소리쳤다. 잠시 후 붉은 액체가 흘러나와 그녀를 만족시켰다. 그녀는 아케치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20면상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20면상. 코바야시는
스마트폰으로 그날의 뉴스를 본다. 하시바가 와타노키의 기소가 취하된 게 검은 도마뱀 때문이냐고 묻자 코바야시가 그렇다고 한다. 경찰서에선 나카무라 경감이 새로운 영상이 거리에 업로드됐다고 보고한다. 와타노키가 길을 걷고 있자 한 만화 카페 직원이 말을 걸어 오늘 아주 귀여운 애가 왔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와타노키는 신나서 직원을 따라간다. 잠시 후 와타노키가 정신을 차려보니 몸이 묶여있고 앞에는 콘크리트 통과 분쇄기가 있었다.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신면상이 나타나 그를 걷어찼다. 이신면상이 스위치를 눌러 분쇄기를 작동시키고 와타노키는 도망치려 하지만 이신면상에게 짓눌려 분쇄기로 향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눕혀진다. 와타노키의 얼굴이 분쇄기 바로 앞에 닿으려는 순간 아케치가 뒤에서 나타나 이신면상에게 멈추라고 말한다. 그 틈에 와타노키는 바로 도망친다. 하지만 아케치는 이신면상에게 그는 곧 잡힐 거라고 말한다. 아케치는 이신면상이 자신들이 판 함정에 걸려들었다고 말한다. 와타노키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도 그가 쉽게 풀려났으니 이신면상은 분명 최대한 빨리 그를 처벌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이신면상은 바로 아케치에게 달려들어 격투를 벌인다. 싸우는 도중 아케치가 약간 밀리면서 그에게 맞아 쓰러지고 머리에 총이 겨눠진다. 하지만 그는 방아쇠를 당기길 주저했고 그 틈에 아케치가 재빨리 총을 빼앗았다. 그는 나카무라 경감에게 부탁해 고무탄으로 바꿔뒀다고 말한다. 이신면상의 정체는 바로 카가미 순경이었다. 아케치는 카가미가 시체에 사용했던 석고 가루가 그의 신발에 묻은 걸 보고 눈치챘다고 말한다. 카가미는 자신에겐 이제 재판할 권리가 없다며 가면을 벗는다. 취조실에서 나카무라 경감은 카가미에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묻는다. 그는 더 이상 감시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카가미는 과거를 회상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대학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동생 토키코와 함께 살았다. 경찰이 된 후 그는 법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모두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그 시절 카가미는 거실에 서서 책을 읽고 있었고 범죄자를 쫓는 일을 계속했다. 매일같이 터지는 사건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투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일이 타인의 평안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자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목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범죄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하지만 풀려난 후에도 그는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 카가미는 그 사실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는 경찰서에서 불기소된 사건들의 정보를 찾아봤다. 나카무라 경감은 살인사건만 해도 매년 절반 정도가 기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살인범을 잡아도 그중 절반은 즉시 풀려나게 된다는 말이었다. 그 말을 들은 카가미는 정말 정의가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자 나카무라 경감은 그에게 이신면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법망을 빠져나간 악인들을 처벌하는 범죄자 카가미가 방을 나오자 아케치와 마주쳤다. 그는 카가미에게 만약 무슨 정보라도 있으면 이신면상과 그 모방범에 대해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말했다. 카가미는 의아해서 상사에게 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케치는 이 사무실의 모든 형사 기록을 봤지만 카가미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어둠에 삼켜지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이신면상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카가미는 자신이 하는 일의 정의를 계속 믿으려 했다. 머지않아 카가미는 경감이 되었고 일에 몰두하며 마음속의 의심을 점차 잊어갔다. 한 번은 임무 중에 범죄자 한 명을 붙잡았는데 그가 비웃으며 자신은 정신병원에 있었으니 심신상실로 풀려날 거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며 통쾌하게 웃는 모습에 카가미는 격분했다. 그가 총을 꺼내 그 자리에서 놈을 처단하려 했지만 나카무라 경감에게 저지당했다. 하지만 마음속부는 가라앉지 않았다. 와타노키의 소녀 납치 사건 때 놈은 태연하게 정신병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카가미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불쾌해했다. 놈은 심신미약 상태라 처벌도 가벼워질 거라고 덧붙였다. 카가미는 분노하여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다. 그를 처단하려 했지만 또다시 경감에게 저지당했다. 카가미는 자신보다 더 많은 부조리를 봤을
나카무라가 어떻게 평정을 유지하는지 의아해했다. 나카무라 경감은 놈들이 불기소되거나 풀려나더라도 체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범죄를 일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년상에 대한 뉴스가 떠들썩할 무렵 그는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정보를 보고 있었는데 토키코가 나타나 그에게 음식을 만들어줬다. 그녀는 자신이 새로 고안한 디자인이 은상을 탔다고 자랑했다. 그는 토키코를 칭찬하며 내일 일찍 들어와 축하하자고 말했다. 다음 날 저녁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가려던 참에 나카무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스나가가 병원에서 직원을 살해하고 탈출했다고 알렸다. 그는 날 체포한 카가미, 케이스케의 가족을 몰살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경찰에 보냈다. 나카무라 경감은 그에게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빨리 집으로 가라고 했다. 돌아오는 길에 카가미는 토키코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 몹시 불안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멍하니 토키코의 은상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테이블에 놓인 케이크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까 나카무라가 토키코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시내의 한 건물에 매달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찼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는 피가 날 때까지 입술을 깨물었다. 마침내 분노가 폭발했다. 카가미는 미친 듯이 가구를 부쉈고 무릎을 꿇고 너무 늦었음을 깨달으며 눈물을 쏟았다. 법은 사람을 지킬 수 없었다. 그때부터 그는 흑화하여 현재의 20년상이 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자백했다. 어차피 붙잡힐 걸 알았기에 그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처벌하고 싶었다고. 나카무라 경감이 스나가의 죽음에 대해 묻는다. 그는 놈의 손발을 녹이고 눈을 으깬 뒤 화학약품에 담가 천천히 죽였다고 한다. 자신의 여동생이 겪은 것과 같은 고통을 죽을 때까지 느끼게 한 것이다. 모든 것을 자백한 후 카가미는 모든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며 자신을 단죄해달라고 요구한다. 그 말을 들은 나카무라는 슬픈 얼굴로 밖에 경찰에게 카가미를 체포하라고 신호했다. 다음 날 불기소 처분을 받은 범죄자 4명이 석방되고 5번째 인물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뉴스가 보도된다. 그 뉴스를 본 후 한 의문의 남자가 다가오는 와타누키를 덮쳐찌르며 이건 내 딸 사치코를 죽인 벌이다 라고 말한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계속해서 놈의 심장이 멎을 때까지 힘껏 찔렀다. 한편 코바야시는 탐정사무소 앞에서 버려진 고양이를 줍는다. 그는 고양이가 든 상자를 안고 들어와 아케치에게 사무실에서 새끼 고양이를 키우게 해달라고 조른다. 자기가 사는 곳은 반려동물 금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케치는 거절한다. 갑자기 고양이가 상자 밖으로 튀어나오자 아케치가 얼어붙는다. 하시바는 코바야시가 고양이를 키운다는 말에 조금 놀란다. 예전에 그가 선인장을 말려 죽인 적이 있어서 고양이가 조금 걱정됐기 때문이다. 코바야시는 아케치가 돌봐줄 테니 괜찮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케치는 동의한 적 없다며 동물보호센터에 데려가거나 새 주인을 찾아주라고 한다. 하시바는 코바야시가 아쉬워하자 자기가 집에 데려가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부모님이 좀 엄하셔서 약간 곤란하다고 한다. 코바야시는 여기가 고양이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한다. 아케치가 누워서 책을 읽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뛰어올라 그를 경악하게 한다. 그는 고양이를 아주 무서워한다고 말한다. 코바야시는 고양이를 둘 새로운 곳을 찾아야 했다. 그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아케치는 바로 문을 닫아버리려 했지만 그가 문틈에 누워 막았다. 그걸 본 아케치는 계속 문을 쾅쾅 닫아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코바야시는 전에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폭탄의 위력이 궁금하다며 카게 닌겐을 돕자고 제안한다. 밧줄이 풀리자 카게 닌겐은 코바야시에게 고마워하며 몸에 달린 폭탄을 제거해달라고 부탁한다. 자르면 이곳은 폭발하고 만다. 폭탄 벨트는 잘리거나 타면 반응하도록 만들어졌다. 카게 닌겐은 비디오 대여점에서 계산하다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여기였다고 말한다. 아케치가 카게 닌겐을 경찰에 데려가려 하자 그는 그러면 아케치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말했다. 아케치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양보했다. 갑자기 사무실 밖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어보니 갓난아기가 요람에 누워있었고 아케치의 아이라는 편지가 함께 있었다. 모두 조금 놀랐지만 아케치는 즉시 부인했다. 그는
아래층 아파트에 사는 여자들 중 한 명의 짓이라고 생각했다. 아기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후 아케치는 변태와 폭탄, 고양이 그리고 아기가 함께 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시바는 이 일들을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일본 내 혁명을 위해 3억 엔과 차를 요구했다. 아기가 갑자기 크게 울기 시작했다. 코바야시가 달래보았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다. 그걸 본 아케치가 아기를 안아들고 울지 말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활짝 웃었다. 폭탄이 터지기까지 4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래층에서는 강도들이 여전히 날뛰고 있었다. 하시바는 헬리콥터를 부를 수 없었다. 이곳이 비행 제한 구역이기 때문이다. 가면 쓴 남자는 그게 아래층 여자 강도를 자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기에게 분유를 타먹인 후 아케치는 아기를 재우기 시작했다. 코바야시가 갑자기 방법을 생각해냈다. 첫 번째는 그가 아기와 고양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다. 과격파들이 층에 와서 신경 쓰지 않을 때 그들은 건물에서 탈출을 시도한다. 그들이 탈출을 시도할 때 그들에게 잡혀서 모든 주의를 자신에게 쏠리게 한다. 그와 동시에 코바야시는 아기와 고양이를 데리고 탈출한다. 바로 그때 폭탄이 터진다. 과격파들도 폭탄이 터질 때 모두 죽을 것이다. 하지만 듣고 나서 코바야시의 계획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그들도 죽기 때문이다. 변장해서 과격파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는 것이다. 그중 한 명이 시간을 벌기 위해 상대하게 만들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기회를 틈타 건물에서 탈출하고 그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폭탄이 터진다. 결국 그 과격파들은 모두 죽고 그들은 구출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가면 쓴 남자도 죽기 때문에 그는 동의하지 않았다. 흘러내리면 하시바가 사과하러 갈 거고 옥상에 있는 배터리가 필요해 가면 쓴 남자가 경찰로 위장하는 거지. 그 배터리를 가지고 가서 그 안에 3억엔이 든 것처럼 하는 거야. 배터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앞에 서면 과격파들이 전부 감전될 거고 그때 폭탄이 터져서 다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가면 쓴 남자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든 자신은 죽기 때문이다. 폭탄의 시간이 거의 다 되자 아케치가 말했다. 네 번째 계획을 실행하자. 저 벨트를 푸는 거야. 그는 누군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코바야시는 추측하기 시작했다. 폭탄 위의 보석은 빛이 5월생을 상징하는 돌이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은 듯 서둘러 폭탄으로 달려가 오늘 날짜를 비밀번호로 입력했다. 그러자 벨트가 풀렸고 아케치는 즉시 기회를 포착해 폭탄을 껴안고 발코니로 달려가 하늘 위로 던져버렸다. 모두 걱정하며 아케치가 괜찮은지 보러 달려나갔다. 갑자기 하늘에서 색종이가 흩날리며 해피 버스데이, 검은 도마뱀이라는 현수막이 내려왔다. 알고 보니 가면 쓴 남자와 폭탄은 그녀의 짓이었다. 그때 코바야시에게 검은 도마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바로 아케치에게 전화를 넘겼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한다고 생각해서 매우 기뻐하는 것 같았다. 코바야시는 검은 도마뱀에게 아기와 고양이, 강도들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는 전혀 그 사건들과 관련이 없었다. 그들이 아기를 경찰에 데려가려던 참에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한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 아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탐정사무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랬다고 했다. 코바야시는 그녀가 아이의 엄마라는 증거를 물었고 그녀는 아이의 엉덩이에 하트 모양의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다. 아이를 돌려받은 후 그녀는 사과하고 아이와 함께 떠났다. 그리고 코바야시는 아케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고양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아케치는 검은 도마뱀을 만나기 위해 신주쿠 교도소로 갔다. 그녀를 만족시키는 말로 짓밟은 후 아케치는 그녀에게 파노라마 섬에 대해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교실에서는 담임 선생님인 하나비 씨가 오랜 휴가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다. 그녀는 학생들의 시험에 대해 공지했다. 코바야시는 더 이상 공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20년상에 대한 정보만 가득했다. 이번 달에 3명이 더 나타났다. 첫 번째는 쇠 파이프를 사용해 피해자를 때려 죽였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음식에 독을 넣었고 세 번째는 칼을 사용했다. 20년상이 나타날 때마다 아케치는 요청받지 않아도 사건을 해결하러 갔다. 하시바는 그에게 시험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지만
코바야시는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그는 아케치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다. 아케치의 탐정 사무소에서 코바야시는 자신의 시험 일정을 알린 후 위층으로 달려갔다. 아케치의 의견을 물어본 후 그가 내려왔을 때는 여자아이 모습으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코바야시는 아케치에게 네 번째 20면상의 출연에 대해 물으며 그가 나타나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했다. 아케치는 코바야시에게 만약 그가 시험에 참가하면 그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코바야시는 카드 한 벌을 들고 게임 한 판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만약 둘 중 한 명이 이기면 그는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만약 그가 이기면 시험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테이블 위에서 하시바는 옷을 모두 잃었다. 그는 칩으로 사용하던 초콜릿을 모두 잃었다고 말했다. 옷도 다 날아갔다. 이대로 가다간 그는 질 것이다. 현재 하시바의 칩은 0개, 아케치는 23개, 코바야시는 7개였다. 결국 아케치가 승자였다. 그는 두 사람에게 자신의 초콜릿을 나눠 가지라고 말하고 아케치는 일어나 음반을 틀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소파에 누워 코바야시의 질문을 피하기 위해 자고 싶다고 말했다. 코바야시와 하시바가 돌아간 후 아케치는 몽롱하게 누워 있었다. 이번 달에 네 번째 20면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들은 사무실의 탐정들이 자신이 저지른 불가능한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 도전장을 보냈다. 그는 도전장이 도착한 직후 3시간 전에 파노라마 섬에서 실제로 불가능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파노라마 섬. 아까 검은 도마뱀의 말을 떠올려 보면 파노라마 섬은 코모다 그룹 회장이 코모다 그룹은 절친인 전직 화가와 함께 세운 회사로 인력을 착취하여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선 활동으로 유명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하루 20시간씩 쉬지 않고 일하게 하고 직원의 개인 시간까지 빼앗았다. 많은 직원이 과로사하거나 자살했다. 그들은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고 20면상의 표적이 되기에 아주 적합했다. 파노라마 섬의 항구에 나카무라 경감과 아케치가 도착했다. 그때 두 사람이 그들을 맞이하며 자신을 이 섬의 주재 경찰인 미야마라고 소개했다. 다른 한 명은 코모다 건설의 스노다로 현장 시공 감독관이었다. 섬에서 그는 파노라마 섬의 놀라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의 꿈을 실현시켜줄 예술의 천국이다. 인공자연과 예술의 조화로운 결합이며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사랑의 화신이다. 코모다 회장과 화가 히토미는 이 섬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들은 여성의 몸과 똑같이 생긴 마네킹들을 지나쳤다. 아케치는 피해자가 2명이라고 말했다. 한 명은 코모다 겐자부로 코모다 그룹 회장이자 섬의 주인이자 파노라마 섬 프로젝트의 책임자이고 다른 한 명은 프로듀서 히토미 히로스케다. 그들은 오늘 새벽 4시경에 발견되었다. 그들은 많은 고가의 재료에 깔려 압사하거나 질식사했다. 아케치는 스노다에게 그들을 발견했을 때 문이 잠겨 있었는지 물었고 그는 전시장으로 통하는 문이 잠겨 있었다고 대답했다. 유일한 출입구가 있는 밀실이었다. 마네킹 더미가 무너져 내려 그 두 사람을 덮쳤다. 나카무라 경감은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아케치는 그들이 살해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현장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인부 키타미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전시실에서 나는 소음을 듣고 사무실에서 서둘러 그곳으로 갔다. 사무 직원인 히가시코지는 여기에 사람이 묻혀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니야마 경찰관이 새벽 4시경에 시신을 발견했다. 나카무라가 갑자기 헬리콥터가 파노라마 섬에 착륙할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보니 코바야시와 하시바가 헬리콥터에 있었다. 코바야시는 아케치에게 캔커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 캔커피를 받아들고 이번 달에 네 번째 20면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케치는 살해 동기만이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불분명한 점이라고 말했다. 아케치는 코바야시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파노라마 섬으로 알려진 놀이공원, 파노라마 섬. 이곳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섬 건설에 참여한 2명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주쿠 경시청은 파노라마 섬에서 일어날
불가능 범죄에 대한 경고장을 받았고 발신인은 20면상이었습니다. 작은 톱니바퀴 하나를 집어들고 이 전시실의 거대한 기계 장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스노다는 완성되면 전력을 공급해서 이 고급 마네킹들을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시바는 궁금해했습니다. 이 마네킹들이 그 기계 장치로 작동하는지를요. 키타미는 매우 철저하게 검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축과 톱니바퀴 모두 최고 품질의 금속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아케치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한 손으로 그 톱니바퀴를 부러뜨렸습니다.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그는 디자인은 완벽할 수 있지만 금속의 품질이 어떤지 보라고 말했습니다. 아케치는 누가 금속을 주문했는지 물었습니다. 키타미는 사무직원인 히가시코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케치는 그녀가 일부러 휘기 쉬운 금속을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시바는 그것이 휘기 쉬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언제 마네킹들이 무너질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코바야시는 그냥 수학일 뿐이며 직접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케치는 수학과 컴퓨터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기계공학자와 건축 자재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더욱 좋다고요. 그는 히가시코지의 컴퓨터를 압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바야시는 여기 있는 마네킹의 수를 보니 좀 소름이 돋지만 하나하나씩 보면 매우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는 히가시코지를 언급했습니다. 마네킹에 새겨진 얼굴이 그녀와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이 전시실에 있는 모든 마네킹의 모델이었습니다. 아케치는 히가시코지에게 그것이 이 전시실을 살인자로 만든 동기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히가시코지는 코모다와 히토미의 성공 뒤에는 많은 희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친구인 테즈카 유키코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유키코는 하루에 20시간씩 일하고 야근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시간을 직장과 낡은 기숙사에서 보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녀의 건강은 악화되었고 결국 죽었습니다. 히가시코지는 관리자들에게 그녀의 부모님께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흥분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자신의 몸을 파는 계약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히가시코지의 몸을 본뜬 마네킹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마네킹 위에서 자신의 몸을 보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지옥과 같았습니다. 히가시코지는 자신이 코모다와 히토미를 죽인 파노라마 섬의 20면상임을 인정했고 그 후 그녀는 체포되었습니다. 코바야시는 그녀가 모두에게 그 마네킹들이 아름답지 않고 매우 혐오스럽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헬리콥터를 보낼 수 없어서 그들은 배를 타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코바야시는 수영을 하고 싶어 했지만 하시바가 막았습니다. 그는 시험만 끝나면 코바야시를 어디든 데려가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 후 코바야시와 하시바는 아케치의 집에 갔습니다. 하시바는 코바야시가 영어 시험을 빼먹은 것에 대해 불평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두 학생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아케치는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딱 한 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하시바의 손에서 캔커피를 받아들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친구와 싸운 적이 있어. 그는 최초의 20면상이었지. 아케치는 원래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지능을 가지고 있었죠. 아케치가 처음으로 말을 나눈 또래 친구는 나미코시였습니다. 그들은 같은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함께 공식을 만들기로요. 자동으로 퍼져나가는 전설,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악마의 가면을요. 어둠 속에서 태어난 상징, 그 이름은 20면상입니다. 하지만 아케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발견하고 그 공식에서 자신을 분리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전설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익명의 심판 메커니즘으로 사용했습니다. 정의의 친구들, 불가능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나미코시는 그것이 공식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아케치는 나미코시에게 멈추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공식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는 아케치에게 자신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아케치는
나미코시가 20면상 가면을 쓰고 분신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이후로 악마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고 아케치는 그들 모두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케치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코바야시는 그가 20면상을 쫓는 것이 복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의 자아를 위해 20면상을 부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케치는 자신도 카가미나 히가시코지와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시바에게 처음부터 코바야시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케치는 코바야시와 하시바에게 자신과 나미코시가 만든 공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케치는 모든 것이 이 공식에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면서 알약을 빻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수많은 코드가 점차 나타났습니다. 코바야시는 이 공식을 사용하면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케치는 이 공식을 사용해 나미코시가 수많은 20면상이 태어나는 현재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지의 영역을 채우면 20면상의 범죄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바야시는 정말로 20면상의 범죄를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아케치는 말했습니다. 20면상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하나의 공식에 따라 발생한다고. 그가 그 공식을 찾아낼 수 있다면 미래의 범죄를 예측하고 일어나기 전에 막을 수 있을 거라고요. 20면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아케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공식을 구축했지만 그는 여전히 나미코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코바야시는 아케치를 돕겠다고 제안하며 세 명이 함께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빠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코바야시와 하시바는 함께 데이터를 처리하고 통계를 냈습니다. 하시바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을 때 코바야시가 갑자기 20면상 추종자들이 SNS에서 사용하는 해시태그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케치는 20면상 추종자들 사이에서 꽤 유명했는데 후계자라고 불리는 자가 아케치를 자신의 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3년 전 원조 20면상의 뜻을 따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코바야시는 나미코시의 공식을 찾느라 바빠서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코바야시는 아케치를 도와 20면상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사회와 사람들을 돕는 것이며 학교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시바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코바야시는 계속 수업에 결석했습니다. 학교 후에는 하시바가 와서 그들이 공식을 찾는 것을 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케치는 쉬지 않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하시바는 그의 건강 상태를 걱정했지만 그는 여전히 20면상을 해결할 공식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코바야시가 무언가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케치에게 다가가 이 공식이 모든 사건을 사용하여 계산하지만 아케치의 행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코바야시의 말을 듣고 아케치는 모든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공식을 풀었습니다. 코바야시는 아케치의 존재가 20면상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가 나미코시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아케치의 행동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성공했습니다. 공식이 제안하는 다음 사건은 다음 범죄에 대해 알리는 전화가 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케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자신이 20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를 후계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20면상이 어디에나 나타난다며 아케치에게 자신을 막아보라고 도전했습니다. 며칠 후 후계자가 아케치에게 선전포고한 사실이 20면상 해시태그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활발하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후계자는 아케치가 20면상의 걸림돌 같아서 그에게 꽤 집착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20면상이 되어 이름과 얼굴을 숨기더라도 그들의 범죄와 신원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바야시가 고양이와 놀고 있는 동안 하시바는 그가 학교를 빼먹는 것에 대해 불평하며 돌아가지 않으면 유급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고급 신경학회에서 간토 의료 전문가 단체의 관리이사, 가부키초 의과대학 명예교수 겸 가부키초 대학병원장인 무나카타 씨가 의사들의 의료 윤리 저하와 불법 의료행위 은폐에 대한 뉴스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명예상을 소개했습니다. 무나카타가 말하는 동안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때 프로젝터 화면에 갑자기 이상한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무나카타의 청렴한 의료 서비스, 의학 박사였습니다. 이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영광 뒤에는 묻혀버린 어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추악한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무나카타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끔찍한 악행을 이야기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경막을 환자의 수술에 사용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환자는 살 수 있다는 진단을 1년 더 받았지만 그의 소행으로 인해 한 달 후 그 소년은 사망했고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은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나카타는 변명하려 했지만 20개의 얼굴을 가진 괴인 가면을 쓴 사람이 나타나 환자가 바로 자신의 남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법의학자 미나미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파티를 위해 준비된 음식들이 자기 동생의 수술에 사용되었던 그 빌어먹을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음식에 독이 들었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무나카타는 감염 검사를 받으러 도망치려 했지만 아케치가 현장에 있었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20개의 얼굴을 가진 괴인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워했지만 아케치는 회의장의 음식을 미리 안전한 음식으로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이 건물 전체를 포위했고 그녀는 더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케치가 암흑성을 찾아낸 것을 알았고 그러자 갑자기 크게 웃었습니다. 화면에는 괴인 가면을 쓴 나미코시가 남쪽 옥상에 서 있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것을 본 아케치는 즉시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코바야시가 따라가려 했지만 누군가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아케치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나미코시에게 회의장 안무나카타의 죽음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죽었고 배에서는 수많은 덩굴이 자라났습니다. 나미코시는 그들이 사는 세상은 꿈이고 밤에 꾸는 꿈이 진짜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가면을 벗었고 모두가 크게 놀랐습니다. 그 장면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미코시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그 여자가 체포되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던 나미코시는 20개의 얼굴을 가진 괴인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케치는 나미코시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는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아케치가 놀라는 앞에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큰 트럭이 나미코시를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법의학자 미나미는 체포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에서는 경찰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시바는 그때 코바야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시계탑 안에서는 코바야시가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나미코시가 뒤에서 나타나 다가와 코바야시의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나미코시는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로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를 그는 자신이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자 우수한 학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구타를 당했고 부모님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인격결함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자주 괴롭힘을 당하고 반 친구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다 나미코시는 아케치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세상을 바꿀 암흑성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폭력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집과 학교 양쪽에서 하지만 그는 괴롭지 않았습니다. 아케치와 함께 있는 도서관을 생각하기만 하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미코시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아케치가 와서 그들을 혼내주었습니다. 코바야시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미코시는 아케치가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는 그 공식이 그들의 법칙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존재하는 한 그는 그것을 완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미코시는 빛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폭력과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댔고 선생님은 그걸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잠시 후 아케치가 와서 그들을 혼내주었습니다. 그는 선생님에게 나미코시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선생님은 그가 먼저 집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온몸에 상처를 입은 나미코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내일 도서관에 가서 아케치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아케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아케치를 부르려 애썼지만 그의 부모님이 아케치를 쫓아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나미코 씨는 친구들이 아케치를 혼내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엄청난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나미코 씨는 계속해서 공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을 이용해 자신을 괴롭혔던 자들을 차례로 처리했습니다. 먼저 친구들은 차에 치여 죽었고 다음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전철에 치였고 그의 부모님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고의 결과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사라졌고 그 결과는 나미코 씨의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현행법상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케치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그 공식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니 멈추라고 조언했습니다. 계속하면 둘 중 하나는 죽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미코 씨는 공식의 완벽함을 맹신했습니다. 그 때문에 아케치는 화를 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케치마저 자신을 외면한다고 느껴 매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는 혼자서 공식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에 의해 하나의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괴인 가면이 만들어졌습니다. 힘을 추구하는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익명의 심판 메커니즘. 그 이름은 20개의 얼굴을 가진 괴인. 3년 전 나미코 씨는 법의학자와 협력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20개의 얼굴을 가진 괴인을 이끌다 분신 자살했다는 뉴스가 모든 채널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뒤에서 공식을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아케치가 며칠 전에 찾은 것은 업데이트 전 버전일 뿐입니다. 아케치의 훌륭한 활약은 모두 그의 업데이트였습니다. 나미코 씨는 아케치에게 그들의 꿈이 결코 환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암흑성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코바야시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법칙의 한 조각으로서 나미코 씨가 자신의 목숨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미코 씨는 코바야시에게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둘 다 희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미코 씨는 시계탑의 문을 열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죽기 좋은 날이라고 신주쿠 경찰서 취조실에서 나카무라 경감은 법의학자에게 20개의 얼굴을 가진 괴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지금이 모든 사람의 인식을 통합하는 데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비들은 자신의 번데기를 깨고 나올 것이며 낡은 규칙에 얽매이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미코 씨와 함께 시계탑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취재기자가 탄 헬리콥터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언론이 20개의 얼굴을 가진 괴인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20개의 얼굴을 가진 괴인이 예고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자는 20개의 얼굴을 가진 괴인이 신주쿠 타워를 점거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때 나미코 씨가 손을 들어 혁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괴인 가면을 쓴 신명이 탑 난간에 섰습니다. 첫 번째 소녀는 가장 잔인하게 학대받은 아이였습니다. 부모와 교사들은 그의 도움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코바야시는 20개의 얼굴을 가진 괴인의 사건들이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소망을 품고 희생양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소녀는 공해의 희생자였지만 이 나라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시바와 아케치는 그때 검은 도마뱀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코바야시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집단 자살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회에 대한 실망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공연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그것은 TV에 나오는 약자들의 마지막 저항입니다. 나미코 씨는 탐정 아케치에게 이 일을 막아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케치 혼자만 오라고 했고 만약 경찰이나 기동대가 보이면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모두 함께 뛰어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케치는 나미코시와 그의 미친 계획을 막으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케치가 밖으로 나가자 언론이 이미 기다리고 있다가 그에게 달려들어 20개의 얼굴을 가진 괴인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5분이 지났지만 아케치는 여전히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타워에서는 첫 번째 소년이 뛰어내렸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뉴스를 보던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규정과 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 사회는 잘못되었다고, 경찰서 쪽에서는 갑자기 한 사람이 달려들어 아케치를 때렸고 그 뒤를 이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20개의 얼굴을 가진 괴인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아케치는 그들을 물리치고 나미코시에게 가려고 애썼지만 또 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바뀐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사회를 탓하며 혁명을 완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가면을 쓴 자가 갑자기 나타나 아케치로 변장하여 그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하시바가 오토바이를 타고 왔고 두 사람은 함께 그 무리로부터 탈출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카무라는 4명이 뛰어내렸다는 소식을 받고 시계탑으로 구조대를 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선이 끊겼습니다. 그들은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어. 아키가 탑에 갔는데 거기 경비병들은 전부 가면을 쓰고 있었어. 악마들. 그들이 총을 꺼내 아케치를 처리하려 했다. 갑자기 뒤에서 검은 도마뱀의 부하인 레슬러 2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그를 도우러 왔다고 말하며 달려들어 놈들을 쓰러뜨리고 아케치와 하시바가 탑 안으로 들어갈 길을 열어주었다. 헬리콥터 안에는 남자 기자가 있었는데 바로 20면상이었다. 20면상은 어디에나 있었다. 그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총 5명이 뛰어내렸다. 아케치와 하시바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전력을 다해 계단을 빠르게 오르고 있었다. 하시바는 그곳에 올라가 코바야시를 구하고 싶었다. 감방에서는 법의관이 독약을 마시고 자결했다. 6번째 사람이 뛰어내렸다. 이때 아케치도 탑 꼭대기에 도착했다. 그는 코바야시에게 나미코시에게 세뇌당하지 말고 어서 돌아오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코바야시는 나미코시의 생각이 실현되면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이 방법이 비록 좀 폭력적이지만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일 다른 방법은 없다고 했다. 게다가 이것은 코바야시가 자신의 목숨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기회였다. 아케치는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 나미코시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고집했다. 코바야시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지루하다고 생각했지만 아케치와 함께 수사할 때는 아주 즐거웠다고 했다. 아케치가 왔으니 나미코시의 약속대로 아이들은 더는 뛰어내리지 않겠지만 자신들은 떠날 거라고 했다. 그러고는 나미코시와 코바야시는 함께 탑 난간에 섰다. 그들은 함께 뛰어내리려 했지만 아케치가 달려와 나미코시의 손을 꽉 잡았다. 그걸 본 코바야시는 뛰어내렸지만 하시바가 몸에 구명줄을 묶고 달려들어 따라 뛰어내려 그를 껴안았다. 하시바는 절대로 코바야시를 죽게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말에 코바야시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아케치는 나미코시에게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새로운 공식을 다시 써주겠다고 말했다. 나미코시는 아케치에게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시계가 12시를 가리키자 나미코시는 갑자기 자신들의 공식을 이런 식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고 했다. 아케치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나미코시는 암흑성을 완성하기 위해 손을 놓았다. 잠시 후 그들은 아래로 내려왔다. 코바야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구급차를 타고 떠났다. 아케치는 전봇대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걸 본 하시바가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다. 아케치가 왜 그렇게 코바야시를 구하려 했는지 묻자 그는 코바야시가 자신의 절친이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마침내 모든 일이 끝났다. 반년 후 20면상에 대한 이야기는 점차 잊혀갔다. 나미코시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하늘은 다시 맑아졌고 코바야시도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때 탐정 사무실의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아마도 또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려는 것이었다. 시작되었다.